예, 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압수수색 절차,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한 요건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증거, 즉 그런 어떤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절차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현장에서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살펴보고 거기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만 복제를 하거나 또는 그 문서를 출력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그 자체를 반출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복제해서 복제물을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데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일단은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즉 그런 것을 저장 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또는 원본을 복제해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본을 가지고 어떤 압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안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추려내는 것이 불가능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장 매체, 즉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가져서 이제 수사기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저장 매체 자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걸 복제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하드디스크나 이런 노트북 같은 이런 것들은 뭐 PC를 직접 가져오기 불편하다 보니까 그것은 복제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복제를 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걸 이미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드카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USB나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보니까 굳이 복제를 하지 않고 직접 들고 와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본이 됐든 저장 매체 그 자체가 됐든 이것을 가져와서 수사관서에 오면 수사관서에서 즉 경찰이 됐든 어떤 그 검찰이 됐든 수사관서에서 그걸 다시 봐야 됩니다. 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정보가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추려서 그 관련 있는 것을 다시 그 정보를 또 딴 데도 복제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 하드 자체를 그 증거물로 그냥 낼 수는 없으니까 관련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다른 그 수사관서에 사용하는 저장 매체에다가 다시 복제를 할 겁니다. 바로 이 과정, 즉 수사관서에 와서 하는 이 과정도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절차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본을 사본으로 복제하는 이러한 과정들에는 대체로 다 피압수자, 그 물건의 소지자나 보관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구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값 일치하는지에 대한 그 확인도 해서 서명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와서 수사기관에 와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추려낼 때는 실제 피압수자의 참여 또는 피압수자의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와서 하는 그런 절차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한 집행 절차에 당연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는 본인과 또는 변호인이 참여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꼭 참여되는 건 아니고 참여하라고 했는데 참여 안 하면 뭐 상관없죠. 적어도 참여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수사관서에서도 다시 변호인 또는 본인이 참여를 해서 그 원본에서 어떤 부분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보고 그런 부분을 복제를 하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놔두고 이러한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범죄 현장에서, 그러니까 압수수색 현장에서 한 거는 그냥 복사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실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 거를 압수하는 실제적인 절차는 수사 관서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 과정에 당연히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과거에 수사 관행에서는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누락된 어떤 현상이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피압수, 그러니까 압수나 이런 것들을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압수를 할 때 당연히 그러니까 저장 매체 안에 있는 정보를 복제를 하거나 출력을 해서 증거물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그것만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 그 증거물의 효력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증거 능력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좀 불투명한 증거들도 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걸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면은 그건 다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증언을 해야 되고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는 현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증거로 동의하면 다 쓸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위법수집 증거, 즉 증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적으로 위법한 이 증거는 설사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원이 이걸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적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유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예로 그 압수수색 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했는데 그 증거 자체를 압수물 자체를 증거로 못 쓰는 것, 즉 뭐 디지털 증거로 따지면 거기서 나와 있는 아까 지난 시간에 예를 든 녹음 파일이라든가 또는 문서 파일이라든가 어떤 뭐 서류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거로 못 쓰는 거는 뭐 이제 간단히 알겠는데 그것만 못 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직접 그 압수된 그 물건은 1차적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서 비롯된 새로운 증거들은 2차적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2차적 증거라는 건 이런 것이죠. 그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당연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압수물을 찾았습니다. 디지털 증거 같으면 하드디스크에서 어떤 문서 파일을 찾았고 또는 녹음 파일을 찾았고 사진 파일을 찾았고 서류 파일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일단 피의자한테 보여주겠죠. 보여주면서 추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해서도 그걸 보여주면서 그거에 관한 진술을 얻어낼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2차적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차적 증거들은 1차적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 2차적 증거, 그거 1차적 증거를 제시하고 얻어낸 2차적 증거들은 역시 다 증거 능력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증거 능력이 무조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이제 범위를 넓게 벌리는 것이고 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런 그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절차 정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 가능성, 또 절차 정황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그리고 절차 위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가지고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소 이렇게 복잡한 표현입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1차적 증거의 위법성이 2차적 증거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그 1차적 증거의 위법성이 그 2차적 증거의 어떤 그걸 수집하는 절차에서도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졌느냐 또는 그게 이어지지 않고 희석 내지는 즉 엷어지거나 또는 단절이 됐느냐 요거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보면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정도는 이제 위법성이 어느 정도 선에서 단절됐다라고 보면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을 한 것처럼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은 상당히 좀 유동적입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적으로 이제 2차적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 예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압수를 하고 거기에 그 영장에 기재된 압수를 했는데 거기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그런 출력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출력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위법 수집 증거, 즉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얻은 관련자들의 진술, 이것은 2차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뭐 적지 않습니다. 꽤 있고요. 그렇게 위법한 출력물을 제시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사실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련자들이나 또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은 변호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 피고인들이 재판받는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압박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하는 모든 진술은 사실은 증거 능력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법하게 수입된 출력물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그 진술은 사실은 증거 능력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의 경우는 바로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그걸 가지고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즉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죠. 그것과 아울러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또 피고인이 어떤 사유인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던 모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내용, 이것도 증거 능력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정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은 위법 수집 증거인 전자정보 출력물을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같거나 적어도 그 진술은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 즉 위법한 거죠. 그 출력물의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이 당시에, 즉 진술할 당시겠죠.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를 받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한 2차적 증거인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헌법재판소의 증언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 즉 그것이 위법한 증거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언을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위법성이 계속 인과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판례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가 위법수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경우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참여입니다. 피해 압수당하는 사람 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변호인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장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게 선별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외적인 사정 때문에 원본을 복제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원본과 사본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똑같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참여,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고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중 특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디지털 증거 부분하고 관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차원은 다르긴 합니다. 지금 요 사이에 이제 언론에 가끔가다 오르내리는 그런 사안인데요. 증권 시장에서의 시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서 그러한 어떤 작전 세력이나 이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됐고 재판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건데 그렇지만 증권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시세 조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조작과 같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주가 조작이고 법률적인 용어는 시세 조정입니다.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어떤 단어는 주가 관리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 관리라는 거는 실제 각 기업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씩은 하고 있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당장 그 주주들로부터 조금 불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손해니까 그 회사가 주가를 관리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거를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어떤 요구를 하거나 또는 그 회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만을 가지고 표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주주와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서 주가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가 관리와 주가 조작의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딱 구분된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가 관리도 주가 조작, 즉 시세 조정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떤 실제 사건이 돼서 재판까지 받고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서는 유수한 대기업의 회장 그리고 그 계열사의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이 그 그룹에 속한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 관리를 했고 그러한 주가 관리 행위가 시세 조정으로 인정이 돼서 처벌이 된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시세 조정, 주가 조작하면은 어떤 작전 세력이 하는 주가 조작을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 주가 조작 또는 시세 조정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주가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시세 조정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하는 행위도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또 고른 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가 관리와 시세 조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정상적인 어떤 주식 매매 행위와 시세 조정 행위는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뒤에 어떤 특정 유형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조정회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에 관한 법률, 보통 자본시장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6조에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장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주식이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조문에 등장하는 것이 위장거래라는 겁니다. 176조 1항에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행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규정을 제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만든 겁니다. 다음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통정매매라고 해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또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좀 복잡하게 얽혀놨는데요. 바꿔놨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통정매매라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서로 짜고 한 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서로 짰는데 목적으로 한 행위. 이 목적은 그러니까 이 목적이 없으면 위장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이 순수하게 어떤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분을 더 넓히기 위해서 특정인들로부터 단기간에 대량으로 증권을 매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지분을 넓히고자 하는 사람이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으로부터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게 뭐 적대적 M&A가 됐든 뭐가 됐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시세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약간 다른 면에서 볼 때 이 목적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나는 이 목적 가지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또 꼭 그것은 아닙니다.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또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요. 미필적 인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형사법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고의와 구별되는 그런 것인데요. 미필적 인식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겠다. 즉 내가 지금 한 행위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하겠다. 이런 정도가 미필적 인식입니다. 그러한 인식만 가지고 해도 역시 그것이 이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분을 확대하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나오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적이 오로지 지금 이 뭐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 요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 목적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자의 오해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위반했느냐 또는 그렇게 해서 타인한테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것은 이 시세조정 즉 통정매매의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짜고 어떤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냥 통정매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적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쉽게 입증하지 할 수가 없고요. 실제 이런 범죄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이 목적이라는 게 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인정하는 방법은 좀 특수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조금 특수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